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69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 오늘도 여러분의 기관지는 안녕하신가요? 언젠가부터 마스크를 필수품처럼 챙겨야 하는 현대인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이 땅의 수백만 알러지 비염인들과 함께하는 본격 코맹맹이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곰곰입니다. 그리고 이 책 이글을 함께 진행할 분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 책 이글 방송 녹음보다 아침잠을 더 자고 싶을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졸림이 묻어있네요. 아, 오늘 그 인트로가 이보다 적절할 수 없다 네. 싶은 내 마음을 꿰뚫어봤나? 어젯밤 우리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셨나? 이런 느낌이 드는. 어제도 딸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안 자는 바람에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막 울어요? 막 울죠.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다가 일어나서 졸립다는 표시로 우는 걸 텐데 그럼 자면 되잖아. 뭐가 문제니 딸아? 어서 와서 나를 달래라.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달래도 뭐 한참 그래. 어쨌든 그래. 내가 나왔으니까 잘해야지. 근데 그 물론 안 듣겠지만 딸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하시죠. 딸아 너 지금 안 자면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없어서 못 잔다 진짜. 그래, 내가 맞아. 그때 잘 걸 그런다. 잘 수 있을 때 자야 돼요. 그래. 지금 하루 종일 자도 되는 때란 말이야. 자라. 사실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힘듦과 피곤은 수면 부족에서 오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 좀 날카로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자, 날카로운 샤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래도 잘 지냈고요. 별달리 생각나는 일이 없네요. 그래도 잘 지냈고요는 네. 약간 관성적인 멘트인가요? 그쵸. 너무 잘 못 지낸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의 그래도는 이제 육아와 뭐 이것저것 경무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잘 지냈다는 네. 얘기고, 그래도 그 와중에 아내의 하해와 같은 아량으로 어벤져스를 보고 왔어요. 혼자? 혼자 보고 왔어요. 그날이 그래 이 얘기는 하지 말자. 하여튼 훈련이 있는 날이었는데. 훈련이 아직 안 끝나셨나 봐요. 네, 그렇죠. 그 네. 훈련이 끝나고 혼자 네. 홀가분한 기분으로 보고 왔어요. 어떠셨나요?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고 제 느낌에는 도대체 각본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각본가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굴리면 이런 작품이 나오나 싶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좀 많지 않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아니 이 수많은 이야기와 이 수많은 캐릭터와 이 수많은 개성들을 아기가 딱딱 맞게 이야기를 구성하기가 진짜 힘들 건데 그렇지. 그냥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되게 구차해지고 지루해지고 지질 끌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되게 경쾌하면서 불친절하진 않고 띄엄띄엄도 아니고 다 설명하면서 트랙을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하나로 모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심지어 앞에 시리즈를 다 보고 보면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안 보고 봐도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각본가들이 엄청나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2번 봤는데 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편 후속편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음.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마블이 잘하면 항상 DC가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작품을 보고 이제 DC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DC가 사실 네. 타노스의 철학을 받아들인 거다. 왜? 히어로물이 너무 범람해서 히어로물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가장 유명한 히어로 6명을 데리고 자폭한 게 DC다. 이렇게 절반의 히어로는 날려버린다 이러면서. 그렇구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새 저도 그 유튜브에서 마블과 DC의 차이점 막 이런 영상 몇 개 봤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자면 마블이 잘하고 있다. 마블 이런 굉장히 내용이었어요. 잘하고 있죠. 처음 설정이나 소재들은 나름 막상막하거나 어쩌면 DC가 좀 나았을 수 있는데 마블이 그걸 되게 잘 살린 거죠. 사실 아이언맨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지. 맞아, 아무도 몰랐지. 근데 아이언맨이 의외로 터지면서 거기서 시작된 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의 감성에 더 잘 와닿는 면도 있고 슈퍼맨 배트맨이 약간 신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강철로 된 기계 문명의 신화보다는 재벌이지. 그렇지. 좀 더 현실에 가까운 현실에 기반을 둔 캐릭터 하나가 빵 터지니까 거기서 가지를 뻗어서 우주랑 신화까지 나가는 조금 더 개연성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은 운이다. 아이언맨이 터지면서 시작된 거다 이런 느낌. 사실 아이언맨 1 터질 때 로다주도 그렇게까지 물론 되게 유명한 배우였지만 지금처럼 핫한 배우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아이언맨 1이 의외로 음. 대본이 엉망이었대요, 되게. 아 그래요? 각본가가 쓴 대본이 진짜 엉망이어서 그 거기에 오베디아로 나온 그 사람도 그 사람 아마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인가 받은 배우일걸요.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네. 그 사람하고 로다주하고 거의 쪽대본 수준으로 대본을 수정해가면서 살려낸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보면서 각본 되게 괜찮다 싶었거든요. 원 재밌는데. 되게 전형적인 영웅의 탄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는 되게 괜찮았다 싶었는데 그, 들리는 소문으로는 처음 대본은 진짜 발이었다고 발로 쓴 대본이었다고 뭐 토니 스타크가 멋있게 하늘을 날아간다 뭐 이렇게 써 있었다고. 아 진짜 그게 영화화 된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공고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부쩍 하고 있어요. 책을 좀 본격적으로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시트로 내가 책 읽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시트 행에 항목들이 뭐가 있냐면 시트로 네. 삶을 관리하시지 않나요? 모든 게 다 시트로 관리되는 느낌인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월 생활비부터 다 시트로 저는 시트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트에 그러니까 제목, 작가, 출판사, 읽기 시작한 날짜, 다 읽은 날짜, 그리고 종이책인지 전자책인지 샀는지 빌렸는지 다 읽었는지 발췌해서 읽었는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평점 그리고 읽고 난 감상 메모 이렇게 해서 시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한 달에 한 5권, 6권 정도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숫자를 시트로 관리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시트 관리하는 재미로 읽고 있습니다. 뭐 메모에 한 장 한 장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시트로 관리하는 맞아요. 게. 네, 시트 얘기하시니까 직관적으로 시트로 그걸 관리하면 어쨌든 데이터 테이블이 될 텐데 그렇죠.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책 중에 어디 출판사기 제일 많나 이런 걸 해보려고 그 뽑는 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출판사기 많고 사실 이거 제가 구글 시트로 하고 있는데 네. 에어테이블이라는 그 툴이 있어요. 그 툴을 쓰면 애초에 그냥 내가 따로 함수 안 써도 그러니까 출판사 열에 출판사를 넣으면 그 출판사를 클릭하면 그 출판사로 내가 입력해 놓은 책들이 따로 나와요. 이런 툴이 아예 있는데 그 무료로 쓰는 데 한계가 조금 있어요. 돈 내고 써야 되는데 굳이 내가 그럴 것까지는 그래서 구글 시트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 시트가 되게 대단한 툴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되게 어마어마한 툴이라고 생각해요. 엑셀이 시작한 것도 되게 대단했고 그걸 온라인에서 협업할 수 있게 만든 구글도 되게 대단했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대단한 툴을 약간씩 더 개량하면 좋겠다 싶은 점들이 있는데 사실 구글이 그걸 하기엔 덩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구글이 그것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치.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약간씩 개량한 다른 버전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에어테이블을 비롯해서. 스마트 시트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알았냐면 요전에 그 공고님이 하나 저한테 이제 네네. 같이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 행 맞아요. 높이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 그거 막 우회로 찾아내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고민했던 게 네. 있으셔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그거 해결책이 있나 하고 외국 포럼들을 막 뒤져봤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는 되니까 이거 쓰세요 하고 딴 걸 추천해 주는 거야. 구글은 안 된대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그렇게 많구나 싶었어요. 다른 서비스들이. 그렇군요. 저도 그런 종류의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결국에는 순정이라고 그치. 구글 시트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네. 정리하자면 저희는 영화를 틈틈이 보면서 책도 읽고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근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근황입니다. 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실 저희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진짜. 자, 아니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책에 대한 얘기를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오늘의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다리신 분 계시죠? 계십니다. 거수. 자, 계실 거예요. 자, 오늘의 이 책은 샤샤님이 골라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책 제목과 소개를 같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룰 책은 SF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라는 책이고요. 총 4권짜리 책인데 그중에 1권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권의 부제는 전설의 밤이라고 달려 있고요. 전설의 밤은 이제 흔히 이런 걸 표제작이라고 하죠. 단편 여러 개 중에 제목에 이제 들어있는 작품 이름을 표제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단편들 중에 전설의 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작품이고 제일 유명한 분이죠, 이 중에.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하신 그분이 쓴 작품이 이제 표제에 전설의 밤 부제로 들어 있고요. 여기에는 총 13개죠? 13개 맞습니다. 네, 7, 8, 9, 10, 11, 12, 13. 네. 13개의 작품이 들어 있고요. 네. 그래서 총 이제 4권 안에는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 과학소설 작가협회라는 게 있어요. SFWA라고. 거기는 이제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SF 소설을 출판한 모든 작가들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협회 같은 데인데 거기가 세워지고 바로 이제 네뷸러상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사람들한테 수여하기 시작했어요. 네뷸러상을 1965년부터 네. 수여하기 시작했고 요거 받은 작품들이 되게 유명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러죠. 근데 세워져서 요거 상을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1965년 이전 작품들은? 이라는 생각이 든 거지. 세워지고 네뷸러상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작품들한테는 뭐 네뷸러상을 소급해서 주기는 어렵고 그렇죠. 뭐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이 미국 과학소설 작가협회 모든 작가들을 대상으로 65년 이전 작들을 다 놓고 투표를 받은 거예요. 투표를 받아서 그중에 상위 작품들 몇 개를 추려가지고 책으로 엮어낸 게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 이전에 출간된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옛날이다. 옛날이죠. 1965년이면 60년대 그렇게요. 한창 잘 모르지만 나팔바자 디스코가 유행하던 때 아니었을까요? 심지어 여기 있는 작품 중에는 한국 전쟁 이전 작품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읽다 보면 자주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냥 어제 썼다 그래도 믿을 것 같은 작품들. 물론 이거 60년대 썼구나 싶은 작품도 있어요. 그런 작품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섞여 있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총 순위를 얘기하면 15위까지는 순위가 나와 있거든요. 1위부터 15위까지요? 네,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1위 한 작품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전설의 밤이었어요. 총 투표 결과 그런 거 있었고 그 말고 우리가 알만한 분은 아서 클락의 작품도 하나 들어있죠. 90억까지 신의 이름이라고 요거 11위에 올라 있고요. 네, 요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로버트 하인리 뭐 이런 분들도 되게 유명하신 그쵸.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한국의 SF 저변이 되게 좀 글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좀 덜 알려졌을 수도 있고요. 옛날 작가분이셔서 더 그럴 수도 있고. 네. 사장님은 그 13작품 중에 그거 제일 궁금해요. 뭐가 제일 좋았나요? 저는 제일 좋은 작품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래요? 잠깐만, 나 맞춰보고 싶은데. 쉽지 않을 텐데 아마 다른 걸로 찍으실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찍을 거라고 샤샤님이 예상하는 그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 실제로 샤샤님이 좋았던 건 다른 걸 것 같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 어떤 작품이 제일 인상적이셨나요? 힌트를 줘봐요. 힌트? 힌트? 힌트는 그런 거.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힌트는 이거 제목 자체가 과학 용어예요. 그렇다면 이것인가 보다. 이것도 이해가 좀 된다. 자, 말씀하시죠. 그러고 얘기를 안 해. 아마 제 생각에 공고님이 제가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작품은 성 아퀸을 찾아서 그렇지. 였을 것 그러니까 같고. 좋았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제일 좋아했을 것 같다라기보다 제일 인상적이거나 결이 맞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완전 맞고. 그리고 제가 최고의 작품으로 꼽은 작품은 표면 장력이었습니다. 근데 표면 장력도 듣고 보니까 결이 있어 이것도. 그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잘 아는구나. 네, 암살해야겠다. 자, 공고님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만 꼽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어려워요. 저 방금도 체크를 해봤는데 13개 중에 6개가 뭐가 제일 좋았지 이 중에? 이렇게 고민이 되는. 근데 어렵다. 저는 제일 제 취향이었던 거를 굳이 뽑자면 90억까지 신의 이름. 진짜? 아서 클라크.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난 아직 공고님을 몰라. 이런 양파 같은 남자. 자, 노력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인지 간단하게 네.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13개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럴 어렵지. 것 같고 좋은 것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약간 전 냉정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뭐가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버리고 싶은 작품들도 있었어요. 읽다가 중반쯤에는 실제로 잘못 골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별로였던 거 몇 개씩만 꼽아볼까요? 제일 별로였던 거는 1위를 꼽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냥 생각보다 얘는 내 취향이 아니었다. 몇 개. 저는 4개. 완전히 네 버리고 개? 싶은 거 4개 있었어요. 저도 버리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어디 비슷한지 보자. 저는 무기상점 버리고 싶었고요. 이거 되게 유명하고 재밌다고 하던데 나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구도도 너무 진부하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 드리면 정말 모르시니까 잠깐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여왕 물론 미래야. 시점은 미래고 막 이상한 기계들이 있는 미래고 여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어떤 사람이 그 여왕이 다스리는 여기가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살다가 그리고 무기상점이라는 독특한 어떤 단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무기를 살 수 있는 단체인데 거기는 굉장히 또 하이 테크놀로지로 꾸며진 단체죠. 근데 우연히 이제 그 무기상점들은 여왕의 통치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가 어떤 소시민 하나가 실제로 그 무기상점에 들어가 보고 여왕이 통치하는 것에 대한 실상을 깨닫고 사실 무기상점이 옳았구나 뭐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내용인데 뭐야 이게? 근데 약간 우리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이 나왔을 때는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 지금이서야 이제 진부한 거지. 이런 지금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이 되게 많고 그치. 사실은 이게 원류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지금 있지. 와서 이걸 찾아보는 우리는 약간 진부할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거죠. 이미 권력화된 거대 권력이 실제로는 썩었고 뭐 이런 건 영화에 너무 설정이 많아서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온하다고 생각했던 반란군이 실제로는 정의였고 뭐 이런 설정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이게 또 아쉬운 이유가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이게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어라고 생각해 보자면 여기는 열세 작품이 다 그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신선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빼고 싶었고 또 허들링 플레이스. 이것도 저도 썼어. 그래요. 허들링 플레이스는 결국 13개 다 얘기하게 되겠네요. 허들링 플레이스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인류가 초기 이제 원시 상태에서는 서로 모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그룹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우리 사피엔스 읽었지만 네. 인간이 모이면서 인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었다가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면서 이제 그 필요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개인으로. 왜냐면 개인만 있어도 자급자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개인화가 됐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에서 벗어났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개인으로 고립되는 것에 다시 매이게 되었다는 게 결론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공동체 생활에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개인으로 고립되는 거에 다시 매이게 됐더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흑막은 어쩌면 우리가 부리고 있는 로봇들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인데. 네, 전 여기서 그 나왔던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 작품의 문제의식이라기보다 이걸 보고 제가 든 생각은, 그러니까 개인으로 분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도 기계한테 위임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기계가 대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되게 편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가 내 대신 기계가 해준 판단이나 결정이 나의 생각과 사실은 달랐다면 그때부터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은 약간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여기 마지막에서 땅 때리고 지나가는 느낌인데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좀 암담하게 그려지는 이유는 이미 기계에게 너무 많은 걸 위임해 버렸어. 기계 힘이 그치. 너무 커졌어. 그래서 좀 암담한 거지. 하지만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렇죠. 그랬고 우리 그냥 그런 거 두 개 빠르게 얘기하고 좋았던 거 얘기하자. 여기서 그냥 좋았던 거 연결해서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약간 비슷할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거 중에 저는 어스름 있거든요. 저 어스름 너무 좋았어요. 어스름 좋았죠, 그렇죠. 어스름이 맨 처음에 있는 작품인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동기는 이 맨 처음 작품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스름이라는 작품인데 여기도 문제의식이 약간 비슷해요. 어스름은 뭐냐면 어스름 뭐였지? 3059년에 사는 사람이 700만 년 후에 갔다가 타임머신 타고 갔죠 물론. 그러다가 자기 때로 이제 3059년으로 다시 돌아오려다 잘못해서 1932년으로 돌아와요. 그쵸. 그래서 1932년에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700만 년 후, 정확히는 700만 3059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산 잘못했네요. 거기서 1932를 빼야 되는데. 그렇죠. 뭐 저도 하여튼.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 넘어가려고 했어요. 네. 네, 하여튼 그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아니라 700만 년 더 후에 완전 극으로 끝이 간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는 되게 완벽한 세상인 거지. 인간들이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들이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기계들이 정말로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세상을 만든 거예요. 병균도 없고 온도도 습도도 다 완벽하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뭐 교통수단도 충분하고 뭐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세계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인간이 없어. 너무 완벽한데 인간만 없는 세계인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세계가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존재의 의미를 잃은 거지. 그래서 점점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멍청해지는 건 아닌데 똑똑하긴 여전히 똑똑한데 호기심이 없고 모든 걸 기계가 다 해주고 완벽한 세상이 됐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게 어스름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저도 이 작품 읽으면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상상력이 거대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 예전에 한번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끼리 그러니까 기계가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게 이제 일상화되면 자연이랑 다를 게 무엇인가 인 거지. 그리고 극 중에서 인간들은 700만 년이 지나면서 그 중간에 언어를 한번 잃어버려요. 과거의 언어를. 그래서 그 기계를 완벽하게 만들었던 인류와 지금 700만 년 뒤에 살고 있는 인류는 사실은 다른 인류. 단절되어 있는 인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뭐 매뉴얼이든 아니면 이 기계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다 모르는 거야. 몰라.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이 없어서 관심도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사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 가서 서 있으면 뭐가 와. 그리고 거기에 앉으면 저쪽으로 옮겨줘. 가 기계인지 자연인지조차 구분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시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그냥 원래 됐던 거야. 그치.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런 거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잘 살아 있었어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기계한테 다 위임하고 여기는 디스토피아는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흔히 우리가 기계에게 많이 위임하면 그 기계가 결국 우리를 억압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디스토피아를 많이 그리는데 이건 한 번 더 비틀어서 기계가 우리가 원한 대로 너무 잘 복종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근데 그게 우리한테 정말 유토피아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지. 이거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나가면 뭐가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모든 인간은 되게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현재 상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교를 만들면서 종교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잖아요. 모든 그쵸. 종교를 불문하고. 근데 이걸 보고 딱 든 생각은 인간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혹은 뭐 구원이라고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모든 것이 만족되고 충분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면 정말 인간은 만족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고 있는 700만 년 후의 미래가 그런 거거든. 모든 것이 완벽한 세계. 근데 실제로 그 세계에서 인간은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인간은 어쩌면 궁시렁대면서 밭을 개간하고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진짜 내가 이 밭만 다 개간되면 여기서 막 소출이 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밭을 갈고 있는데 실제로 밭을 다 갈고 나면 되게 허무해지는 게 인간이란 종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랑 좀 닿으실 수 있겠네요. 그 생활적인 필요가 모두 충족되면 우리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누구나 하죠. 로또에 맞아서. 그치. 흔히 이제 돈이 많으면 이렇게 돈이 생각하죠. 많아서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평생 살 수 있으면 행복할 거냐. 근데 그럴 때에 존재의 목적이나 삶의 의의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지. 근데 애초에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애초에 그게 없었으면 물컵을 던질 거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그게 있지. 진짜 차이인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세상에서 완벽한 세상에서 태어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글을 썼던 적이 있네요. 아마 이 책이 글에 썼는데 그때 무슨 방송이 약간 회차가 꼬였나 그래가지고 발표를 안 한 글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어떤 글인가요? 그러니까 그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인류는 멸망한 후에 지구도 멸망하고 그래서 와서 인간의 씨앗을 하나 채취를 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걸 인간으로 다시 키워내는 거지. 근데 지구가 이미 멸망을 해서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던 생물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분석한 결과 이 생물에게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근데 얘가 자살하는 거야. 너무 완벽해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되게 가혹한 환경을 줬어요. 음. 힘들다고 자살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네. 미안. 그 얘기는 음. 이어져서 표면 장력이랑 좀 붙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표면 장력이야말로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을 이거 사실 나누기 힘들었어요. 사실 힘들지. 네. 다 좋은 작품이에요. 사실 하나만 꼽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만 꼽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약간 실례일 수도 있지만 채점하듯이 기준을 하나씩 매겼어요. 어떤 그래서 기준인가요? 저는 1위로 꼽은 이유는 여기에 4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뭔가 분석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꼽은 작품들은 우리 마지막 6개 그룹, 6번째 그룹이 버리고 싶은 작품들. 이고 네.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의 소산하고 커밍 어트랙션 2개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2개는 말할 여지 없이 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뭐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진짜 이상했어. 하여튼 얘들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2개는 진짜. 근데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1위는 4가지 요소가 다 있고 2위 그룹은 3가지 요소가 있고 3위 그룹은 2가지 요소가 있고 그 4가지 요소 되게 궁금하네요. 4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참신한 설정, 두 번째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의 재미, 세 번째가 생각할 거리, 화두, 네 번째가 감동이었는데 다른 것들도 다 이것저것 있는데 감동이 있는 작품은 요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표현 장력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방정식에도 감동이라기보다 감정의 움직임이 있죠. 감정의 움직임 확실히 있지. 근데 감동은 아니었어. 아니지. 그래, 사장님 되게 차가우시네요. 왜 어떤 면 차갑죠? 자, 다음. 네. 그래서 표면 장력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표면 장력은 이것도 설정이 참신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설정이 되게 참신해요. 맞아요. 인류를 퍼뜨리려는 보존하려는 탐사대가 여러 우주의 여러 행성들에 가요. 씨앗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가서 그 행성에서 인간들이 자랄 수 있게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나는 임무를 받은 건데 근데 불시착을 하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근데 하이드롯이라는 행성에 이제 불시착을 하게 돼서 불시착을 해서 못 돌아와요. 거기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탐사대는. 그래서 이 행성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인간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이제 서로 논의를 잘 해서 수상 생물로 인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인간은 이제 말하자면 수정란 같은 존재여서 어떻게든 유전적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기는 한데 좀 다른 특질들을 갖고 있는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시착한 그 행성의 조건에 가장 맞는. 그렇죠. 인간을 만들어야 돼서 일단 거기서 과학적 지식들이 되게 나오는데 나는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일단은 물에서 시작해야 된다. 땅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 인간도 똑같이 진화했잖아요. 물에서 진화를 시작했으니까. 네. 해양 생물들은 이미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다에선 살 수 없다. 민물에서 살아야 된다. 민물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인간을 민물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유전 장치를 조작해서 넣었는데 일단 작아야 되고 왜냐하면 웅덩이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60cm짜리 웅덩이에다 180cm짜리 인간을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되게 작은 인간을 만들어 넣고 그리고 이제 포식자들에게 대항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엄지손가락이랑 엄지 발가락이 굉장히 길고 튼튼해서 그걸 무기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아가미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포자로 번식해야 되고 고치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세팅을 해서 넣어줘요. 그리고 사실 너희들을 만든 우리는 인간이고 너희들도 인간이고 인간이라는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적은 금속판을 그들에게 남겨주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죽게 되고 새롭게 깨어난 그들이 이제 펼치는 이야기, 수상 환경에 맞게 진화한 인간들이 펼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모험기이기도 하고 모험기가 되는데 그것도 물에서만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그럴싸해 진짜. 너무 그럴싸하고 그 사람들은 물 바깥을 나가는 게 힘든 거야. 우리가 우주를 보듯이 물 바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태양이 왜 떠서 지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고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금속판을 보면서 이제 여기는 과학자 샤라고 부르는 과학자의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라본이라고 부르는 인류의 지도자가 있고 이렇게 둘이 협력하는 체제인데 그 샤는 이제 그러니까 과학자는 금속판을 다 해독을 했어요. 금속판을 다 해독을 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를 계속 하는데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연구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한데 수중에서는 열을 다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손을 쓰는 방식, 도구를 만드는 방식은 분명히 물에서 살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이 너무 쓸모없는 굉장한 능력인데 물에선 별로 쓸모없는 능력인 거야. 뭐 그런 한계들에 부딪히면서 이제 수중 바깥으로 나가는 그걸 여기서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나가는 걸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을 벗어나서 다른 행성에 가듯이 이들이 웅덩이라는 수중을 벗어나서 공기 중으로 나왔다가 다른 웅덩이로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저는 그 지점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물 밖으로 나가려다가 상처 입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우주를 다녀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진짜 우주일 거지.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숨쉬기도 너무 어려웠고, 왜냐면 아가미 호흡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강렬한 자외선이랑 아마 자외선이 가장 문제였을 거예요. 빛도 문제였지만 수장 생물이 적응한 가장 큰 이유는 자외선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육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식물 때문이에요. 식물들이 산소를 충분하게 내뿜으면서 공기 중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자외선을 많이 걸러줬어요. 그러면서 지상으로 나가도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지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세상에 우리 공대 오빠. 하여튼 이게 진화의 역사에 네.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하여튼 그래서 얘들은 아직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거니까 나가자마자 엄청난 자외선에 노출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작품인데 어디까지 인간이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치. 그 행성에 맞는 특질을 이렇게 갖춰주고 씨앗을 뿌려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그 존재들도 인간인가? 그들은 자기들을 인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그 소설 세계관 안에서는 인간이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 개념에서는 지금 지구에 있는 인류를 보면 지구의 인류도 그 정도의 레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선조 인간이라고 부르느냐 뭐 이런 고민도 좀 들었고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든 건 아니지만 자기와 비슷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약간 어디서 뭔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그렇죠. 신화죠. 결국. 그래서 이 인간들한테는 그게 신화인 거야. 어디선가 우주선을 타고 온 인간들이 근데 그 우주선은 진짜로 우리가 아는 그 공기 중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그 작은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저 수면 바깥의 공기 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바깥에서 다닐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와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금속판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처음에 인간의 지도자인 라보는 그건 그냥 신화일 뿐이고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고 과학의 지도자인 샤는 사실 근데 이 금속판을 보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던 이 기술력 수중에선 그걸 못 만들거든요. 열이 없으니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인간이라는 종인 것 같다.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약간 너무 답답한 거야. 뭐 그런 그리고 얘기가 그런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시착 한쪽이 내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아닐 수 있지. 그거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 맞아. 있지. 불시착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물 속에서 이제 막 물 웅덩이 밖이 우주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먼 미래가 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되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될 수 있는 설정이 작품이었던 것 되게 같아요. 참신했던 것 같아.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그들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행성 간 여행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책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오지만 행성 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초광속 가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광속을 넘어서는 다닐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왜냐면 광속 정도의 속도로 다니면 화성에 가는 데만 몇 분이 걸리고 뭐 해왕성 이런 데 가는데 몇 년이 걸리고 그런 속도로 어디를 가기는 못 가요. 광속을 넘어서 여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광속이라는 웅덩이 안에 묶여 있는 거지. 우리를 만든 어떤 존재는 있다면 어딘가에 금속판을 숨겨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다른 존재가 있다면 인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오, 쟤네 우주에선 숨을 못 쉬나 봐. 그렇지. 그런 거지. 이럴 수도 있지. 그런 거지. 실제로 그 뭐지? 스타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세계관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스타트랙 안에는 이제 다른 우주에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는데 네. 그 문명들을 섣불리 건드리잖아요. 발견을 해도. 그 문명한테 외계인인 우리가 존재하고 너희들은 우주의 일원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최초로 알리는 시점이 있어요. 딱. 그게 뭐냐면 초광속 여행이 가능해진 시점부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알리지 않아. 그냥 너희들만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러는 거지. 보호해 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작품 하나랑 연결이 되는데 뭔가요? 최초의 접촉이라는 작품이죠. 최초의 접촉. 전 이 작품도 너무 좋았어요. 저도 사실. 너무 좋았어요. 이 작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인류의 우주선이 이제 탐험을 하러 우주로 나간 거예요. 우주로 나갔다가 외계의 우주선을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외계인을 본 적이 없고 그쵸. 존재하는지를 몰랐다가 우주선을 처음 맞닥뜨린. 근데 걔네도 인류,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종족, 종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종족이 아니지. 행성인? 근데 처음 맞닥뜨린 거예요. 그때 나오는 딜레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그런 거지. 쟤네가 그러니까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우호적일지 적대적일지, 그리고 처음에 우호적이었다가 나중에 적대적이 되진 않을지. 그래서 이 둘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우리 행성을 들키면 안 된다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헤어져서 돌아가자니 우리를 추적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구의 위치를 쟤네가 알게 되면 공격당할 수 있다. 근데 외계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둘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은 상대를 죽이는 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대한 단편. 근데 저는 이 작품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건 제가 분류한 거로는 2차 그룹에 있는데 뭐가 없나요, 얘는? 저는 감동이 약간 부족했다고 봤어요. 그런 작품은 아니지. 다른 건 다 있었어요. 참신한 설정, 이야기, 재미, 생각할 거리 다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매혹적인 설정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우리는 저도. 영화에서 보통 보면 만나면 그냥 좋거나 아니면 그냥 죽이거나. 맞아. 딱 둘 중에 하나야. 외계인이 우리를 학살하거나 에일리언처럼 아니면 뭐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전쟁에서 우리가 죽이거나 아니면 이티처럼 잘 지내거나. 그런 건데 실제로는 이럴 것 같은 건 이게 외교인 거지 사실. 그치. 인간들 사이에서도. 맞아요. 무인도에서 사람이 2명이 딱 만나면 인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공감 능력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냥 저 멀리 서 있는 외계 우주선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는 이런 거지. 물론 둘 다 전쟁을 원치 않을 수도 있어. 그럼 나는 확실히 전쟁을 원치 않고. 근데 상대방의 선의에 우리 종족의 운명을 걸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치 않는데 서로 전쟁을 해야 되는. 실제로 심지어는 나중에 서로 의사소통도 돼요. 맞아요.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해. 말도 통해. 그래서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저쪽도 우리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거지. 서로 원치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야. 진짜 그럴 것 같아. 맞아요. 설득력이 너무 있어. 나도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도망갔는데 저쪽이 우리보다 훨씬 빨라서 지구의 위치를 파악하면 어떡해. 그럼 내가 우리 인류를 죽이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최선은 잘 지내면 너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저쪽을 파괴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저쪽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겠구나. 근데 내 진심을 전달할 방법이 없고 저쪽도 저쪽의 진심을 전달할 방법이 없구나. 너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우주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치. 그런 거죠. 저쪽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정확하게. 세상에.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스포를 어디까지 해도 될까요? 결론은 안 돼. 결론은 안 돼? 결론은 안 돼. 그냥 그런 딜레마에 봉착했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이야기다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요거는 추천할 만해요. 저는 그 외교 하니까 갑자기 요즘의 남북 관계랑도 되게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분명히 못 믿을 부분이 있고 그쪽도 우리를 못 믿을 부분이 있을 거고 꼭 남북이 아니고 나라 대 나라는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저는 뭐 설득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해결하기 위한 방법 말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장 설득이 됐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 그렇지. 말하자면 남북 정상회담 그 다리에서 30분간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런 느낌인 거지. 맞아요. 근데 진짜 설득력 있고 되게 재밌는 작품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를 사실 추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고민을 꽤 했어요. 읽다가 중간쯤에.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버리고 싶은 내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나머지 작품들로도 충분한
그런 작품들 걸으시면 충분히 이건 추천할 만한 작품이다. 맞아. 읽다가 이건 좀 뭐지 하면 그 단편은 넘기셔도 돼요. 넘기셔도 돼요. 좋은 게 많아서. 보석 같은 단편들이 있어요.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다 좋아서.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우리 좋았던 거 하나씩만 더 얘기할까요? 아우. 좋았던 단편이 많아요. 네, 많으니까 공건이 하나를 고르시면 제가 나머지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저 좀 둘 중 셋 중에 하나가 고민된다. 세 개가 뭐냐면 하나는 작고 검은 가방. 전 예.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예. 그리고 90억까지 신의 이름 아까 얘기했던 작품도 좋았고 저는 차가운 방정식도 너무 좋았어요. 차가운 방정식 좋았죠. 차가운 방정식은 저는 최초의 접촉과 함께 2위 그룹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가운 뭐 이 중에 난 뭘 하지? 가장 좋았던 95까지 신의 이름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 작품은 스토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결론까지 한 번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스포가 될 수 있죠. 그냥 이들이 뭘 하고 있고까지만 할까요? 결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할까?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할까? 여러분 알고 보셔도 괜찮아요. 네. 또 다른 좋은 작품들도 많으니까. 그럼요. 이게 아서클락의 작품인데 네. 되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가의 솜씨란 이런 거구나를 느낄 맞아요. 수 있는 저는, 작품이었어요. 그런 되게 느낌이 짧고 굵은 부스룩은 한 획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맞아요.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이야기는 약간 이런 류의 이야기라서. 그렇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떤 라마승들이 컴퓨터 과학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라마승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지구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신이 90억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0억 가지의 신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일일이 수기로 하다 보면 이게 15,000원? 15,000년이 걸리는 일인데. 그렇겠지. 95까지를 수기로 쓰면. 그렇지. 근데 당신들의 프로그램을 쓰면 3달 정도면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딜을 해가지고 과학자 둘이 그쪽 라마승들이 있는 곳으로 파견이 돼서 컴퓨터와 같이 그 작업을 컴퓨터로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일쯤 뒤에 실제로 그 작업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약간 내용이 더 나와요. 이거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간 말고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이 실제로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약간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거는 창조자의 존재를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창조자가 없이 목적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 그 두 가지 갈래로 보면 창조자가 있고 그래서 창조자가 인류에게 준 어떤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걸 완수하면 인류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일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이거는 그 작품 스토리랑 약간 다르지만 인류가 어쨌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와 관계없이 인류는 존재하고 있고 지금 지구상의 어떤 정도의 위치와 영역을 점유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 또 뭐가 있을까? 그것도 되게 좋은 접근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약간 두 가지로 다 고민이 좀 됐어요. 인간들의 사회적 위치 같은 거지. 빌 게이츠라면 자선을 좀 해야지 뭐 이런 느낌. 그럴 수 있지. 하여튼 인류라면 지구나 우주나 아니면 이 생태계나에서의 사명이 뭔가 있을까? 그냥 인류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말고 그래. 그런 고민이 같이 좀 들었던. 되게 깊네요. 그거까지 깨달아야 이제 보통 SF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겠지. 우주의 일원은 보통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정신 문명의 발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왜냐하면 자멸하니까. 그게 없이 과학기술만 발전하면 보통 자멸해서 우주의 일원이 못 돼. 핵전쟁 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서 정신 문화까지 같이 고양이 돼야 이제. 하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초광속 같은 게 실제로 가능해져서 먼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서 맞닥뜨릴 무언가를 해석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정말 재앙이 되겠죠. 그렇지. 전혀 딴 얘기인데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뭔가요? 어제 하트 시그널 방송했잖아요. 우리의 하트 시그널. 여러분 보시나요? 보세요. 하트 시그널 보세요. 제가 추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런 거 나와요.
어제 너무 짠한 그 이면주와 김도균의 데이트가 나왔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김도균 씨가 자기 네, 마음을 네.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썼다가 지웠는데 거기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 이제 마음을 고백을 했겠지. 근데 그때 이면주가 뭐야 미쳤어 하지 마 이러고 웃음으로 넘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나는 뭘까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김이나 작곡가가 그거 작사가가 해석을 해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상대가 마음을 고백할 때 그거를 미리 끊는 것도 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마음을 받아주거나 어떻게 잘 다뤄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차라리 그때 끊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다 싶었어요. 그런 거는 고백을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자, 다음 싸우자 진짜. 세샤님이 좋았던 거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너무 많으니까 진짜 많으니까 그냥 순위로 봐서 차가운 방정식으로 그래. 하도록 나도 이거 너무 하겠습니다. 좋았어. 성악인을 찾아서 이런 거 공군님 예측하셨듯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3위 그룹에 랭크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성악인을 찾아서는 참신한 설정이 없었어요. 전 그리고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설정이 그런 거라 관심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차가운 방정식은 일단 세팅이 되게 좋았고 참신한 설정이 있었고 이야기 재미 장난 아니었고 이거 너무 빨려들어 이거 되게 진짜. 단편인데 어떻게 끝날지 막 너무 미치겠는 거야.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 읽으시면 끝날 때까지 숨을 못 쉬실 거예요. 끝나면서 숨을 몰아쉬게 돼. 이러면서 맞아요. 숨을 참고 보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생각할 거리도 있었고. 그래서 이 그룹에 있는데 이거 세팅은 그런 거죠. 그리고 차가운 방정식 이거는 그 작가 투표에서 7위 한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항성간 초광속 여행을 하는 기술력이 있어요, 인류에게. 네. 그래서 항성간 초광속 여행을 하는 모선이라는 게 마더십이겠죠. 모선이 돌아다녀요. 근데 초광속 여행을 하는 데는 일정의 차질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일정의 차질이 생기면 이제 다음 일정에도 계속 차질이 생기고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근데 초광속 여행이라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그쪽에 전해질 그 승객들과 물자 이쪽에서 해결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다 스케줄링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행성들 전체에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하고 근데 그렇게 움직일 때 이제 인간이 맞닥뜨리는 환경에 돌발 상황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선에서 긴급 연락선이라는 걸 항상 파견을 해요. 그런 행동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A라는 행성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있는 B라는 행성에서 우리한테 큰일이 났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선은 갈 수 없지만 긴급 연락선을 갑자기 파견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선 자체의 물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모선은 계속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긴급 연락선은 정말 딱 필요한 정도의 물자만 가지고 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정도의 물자에는 당연히 연료도 들어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연료는 완벽한 계산을 통해서 산정이 되는데 그 우주선을 조종하는 파일럿 한 명이랑 거기에 실려있는 물자의 질량을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도착하려는 행성의 중력 같은 걸 계산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해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 긴급 연락선에 한 명이라도 누가 숨어들면 미랑자가 숨어들면 그 사람은 발견 즉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우주선 자체가 정확히 그 행성에 착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연료가 부족해질 테니까 질량이 그렇죠. 늘어나서.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여자아이 하나가 그 긴급 연락선의 미랑자로 숨어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죠. 너무 천진난만한 소녀고 그 소녀는 단지 그 긴급 연락선이 향하는 그 행성에 있는 오빠가 보고 싶어서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 적발됐을 때도 미안하다면서 벌금을 내면 되냐고 얘기를 하죠. 전혀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죽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죽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뭐 그 우주선 하나가 폭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긴급 연락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도착해야 되는 행성에 6명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병에 걸려 있죠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료제를 싣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에 이끌려서 이 소녀를 안 죽이면 이 소녀는 당연히 죽을 거고 우주선이 폭발하니까 나도 죽을 거고 그리고 치료제가 날아가니까 저 행성에 있는 6명도 죽을 거야. 8명의 목숨이 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세팅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 그 소녀와 그리고 그 운전이 조종사와 그리고 모함에 있는 함장과
그 소녀가 만나러 가는 그 오빠와 이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뭐 대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설득력 있어요. 그렇죠. 이 위치에서 이럴 수밖에 없겠다. 그치. 진짜 가슴 아픈데 어쨌든 예정된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소녀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소녀가 되게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소녀는 근데 어쨌든 계속 물어보는 거지. 다른 길이 없느냐.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종사는 다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 이게. 우리가 다른 길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 길을 선택을 했을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참 그래. 하지만 전 이렇게 끝날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무의식적으로는 알았겠지.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약간 아까 그 최초의 접촉처럼 뭔가 신박한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지. 맞아요. 저는 다른 식의 결말을 약간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진부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뭐 그것까지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 너무 많은 스포들을 하고 있지만 네. 여러분 읽으시는데 전혀 뭐랄까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장이 없어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인간은 다른 인간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다들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막 전전긍긍하고 모함에서도 실제로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최선인가? 이게 계속 번민하는 거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저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도정일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그게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사실은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네. 되게 차가운 우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도정일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 우주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인간은 자연 우주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정일 선생님은. 도정일 선생님은 원래 그 인문학자신데 네. 최재천 선생님 같은 분이랑 자연계랑 계속 통섭하시면서 그쪽에 이해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연계에서 얘기하는 우주가 뭔지 아는데 내가 아는 인간은 그런 자연 우주에서는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 우주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의미 없는 우주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서 의미가 있는 우주를 새로 구축을 하는데 나는 그걸 상상 우주라고 부른다. 인간은 상상 우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환원주의나 기계주의로 보자면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형이랑 친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우리는 세포 덩어리인 거고 이 말이라는 거는 공기의 파동인 거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있는 거지. 그게 뭐 합리화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그치, 거죠. 그치. 그런 거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 우주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연 우주가 우리 뒤통수를 때리는 거지. 이 극중 그 작품 안에서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나오죠. 그치. 그 자연의 법칙은 너무 냉혹한 거야. 그리고 그걸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상상 우주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런 우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거를 말한 게 그 자연과학의 발달한 그 서양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동양의 노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그거 되게 인상적이어서 찾아왔거든요. 네. 원래 알고 있었는데 노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인상적인 4글자라서 딱 기억하는데 천지불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혹은 우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러니까 어질거나 이런 뭐 사람을 생각하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 사람도. 갑자기 자연재해 같은 게 떠오르네요. 그런 거지. 그게 우리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일으키는 게 아닌 거지 자연이. 자연은 아무 마음도 없어요. 약간 그런 거지. 자연재해는 좀 뭐랄까 폭력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이슈, 그치. 돌발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른다.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는 그치. 불변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물이 떨어지는 그 아래에 인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간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치. 이런 거지. 그런 거지. 물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그 자연의 법칙 때문에 사람은 익사해서 죽기도 하죠. 그런 거지. 그래서 노자가 얘기한 건 이래요. 천지는 어질지 않으니 만물을 집강아지처럼 여기고 집강아지는 제사가 끝나면 태워버리는 의식에 쓰이는 이런 건데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단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실은 하찮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렇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리고
누가 이걸 해석한 부분은 이래요. 천지는 사사로움이 없으니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따른다. 그러므로 만물은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죽는다. 죽는 것은 내가 학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은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되게 좀 차갑고 어려운 우주인데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우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게 이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매혹적인 작품이었어요. 그러네요. 사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극단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누군가가 일이 너무 안 풀려서 도대체 이 세상은 나한테 왜 이래? 나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런 거니까. 하지만 누구도 너한테 그러지 않았어. 맞아, 사실은. 누구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사실은. 이런 거겠죠. 운명 같은 걸 탓하거나 뭐 부지병에 걸리거나 이랬을 음. 때 너무 스스로 억울하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왜 나야? 뭐 이런. 누군가 너에게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어쩌면 불행을 받아들이는 태도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더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네. 나머지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네네. 작품을 읽어보실 청취자분들, 독자분들께 넘기고 네. 총평 한번 해보죠. 작품에 대한. 총평. 이거는 정말 약간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여행을 보고 약간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랄까. 내가 사는 시공간이랑 전혀 다른 어떤 시공간들을 보고 온 네. 느낌이었고, 그리고 저는 판타지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판타지 소설에 대한 되게 인상적인 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판타지를 쓰기 위해서 판타지를 쓰면 수중팔고 그 작품은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타지는 이제 흔히 이제 검과 마법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용도 나오고 뭐 엘프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종족이 나오고 인간이 쓸 수 없는 능력들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작품이 된다는 거지. 사실은 다른 종족이 나오는 이유는 그 종족과 대비되는 인간의 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고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마법이나 드래곤이나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그거에 대비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은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근데 SF가 그런 것 같아요. 참신한 설정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 진짜 신박하다, 재밌다도 있지만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랑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기 위함인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혹적인 이야기 여행을 마치고 오면 항상 끝에는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냉혹한 우주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든지 이런 우주에 갇혀있는 한계가 있는 나는 무엇을 도전해야 될 것인가 라든지 항상 이런 거 생각하게 하는 되게 즐겁고 약간은 뭐랄까 벅찬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공고님 어떠셨습니까? 네, 샤샤님이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서 그냥 그런 걸로 끝낼까요? 왜? 다음부터 공고님 먼저 얘기해.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 SF라는 게 저도 SF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 말도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쵸. 어떤 가정의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 오늘 우리 했던 얘기 중에 설득력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풀려가나 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설득력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사장님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생활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안에서 또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좋은 이야기는 다 읽고 나서 무언가 한 번쯤 고민해보고 질문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SF는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장르인 것 같고 맞아요. 요즘에 SF 작품을 그래서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약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한국 작가들 한국 작가들. 작품으로. 재밌는 거죠. 곽재식 작가님 같은 분들. 곽재식 작가님 작품도 그렇고 배명훈 작가 작품도 그렇고 사실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이참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추천할 만합니다. 저 솔직히는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거 추천해 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중반까지는 이건 이번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후반부에 있는 작품들을 보고 이건 추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읽어보세요. 물론 13개가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절반 이상은 좋았던 것 같고 책에서 절반 이상의 이야기가 좋다는 거는 사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그 SF 명예의 전당 1권에 음.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가능하면 이 책은 전자책으로도 많이 있어서 네네. 저희도 전자책으로 받고 네. 전자책으로라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번 이 책, 네. 다음 주는 이거를 할 거고 음. 그 다음 주에 할 이 책은 제가 결정해 왔는데요. 네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책 제목은 출판하는 마음이라는 음. 책이고 네. 은유 작가님의 인터뷰집이에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작품이면서 상품인 물성을 가진 이 책, 아니 물성이 없을 수도 있지 전자책은. 이 책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독자에게 전해질 때까지의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각 그 섹션이라는 말을 할 뻔했는데 가능하면 한국어로. 네. 저 영어 잘하지도 않는데 자, 각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분야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인터뷰집이에요. 이 책이 전 처음에 서점 가서 우연히 봤어요. 서점 가서 우연히 보고 좀 넘겨보고 이런 책도 있네 하고 그냥 말았다가 채널 예스라는 곳에서 은유 작가님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쭉 읽어봤어요. 근데 좀 긴데 앞부분을 좀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정독해야겠다라고 나중에 읽기를 눌러놓고 아직 안 봤어요. 그리고 그럼 책을 사자. 그리고 책을 샀고 재미있을 것 같고 물론 책도 예스24에서 안 샀어요. 그렇구나. 저는 서점에 가서 직접 사는 걸 좋아하는데 예스24는 중고 서점밖에 없어가지고. 오프라인이 있긴 있어요, 예스24. 알라딘 같은 중고 서점이 있어요. 있구나. 근데 이제 거기는 이런 이 책이 있는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새 책을 파는 곳은 아니라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 관련 방송을 하고 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책이라는 컨텐츠이자 상품이 어떤 식으로 써지고 만들어지고 번역되고 인쇄되고 출판되고 하는지에 쭉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재밌겠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골라보았습니다. 네. 은유 작가님의 출판하는 마음입니다. 제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출판하는 마음. 출판은 진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출판계가 보통 이제 페이가 그렇게 세지 않다고 알고 그쵸. 있는데 다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한켠에는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치. 부분도 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이 있고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줘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능하면 많이 주세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즐겁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이런 흥분과 감동을 막 이렇게 쏟아냈던 것 같고 청자님들도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재밌게 읽었구나. 나도 한번 읽어볼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이고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SF에 대한 지식이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SF 뭐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사실 이런 장르계에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엊그제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방송을 봤는데 네. 되게 예전 거를 찾아봤어요. 그 유홍준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낱개로 있을 때보다 그 지식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그 전체로 볼 수 있게 되면 그때 훨씬 더 좋은 지식이고 재미있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전부 다 이어서 볼 수 있었으면 이 책이 더 나는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시면 한번 전체적인 개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SF를 하기에는 다음엔 출판을 해야 돼서 네네. 그러고 보니까 공고님은 2책 네. 연속 인터뷰집이네요.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 이 책 이 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자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 읽을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